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비행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귀국 일정이 연기되면서 미국 시간 11일 낮 12시 출발로 일단 변경됐는데요. 출발이 연기된 배경과 언제쯤 귀국이 이루어질지, 사실상 중단에 들어간 미국 내 우리 업체들의 공장 건설은 어떻게 되는지 하프타임 뉴스와 오늘의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멕시코 평가전 소식과 프로야구 순위 경쟁 상황까지 한 주 동안 있었던 스포츠 뉴스 자세히 살펴보고요. 2부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는 신생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준비했습니다. 신생아 육아의 꿀팁들 자세히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최고치로 새 역사를 썼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했죠? 네,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3,344포인트까지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내고 있습니다. 0.4% 오름세로 3,327포인트 가리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401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역시 2,62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259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3.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2.3% 오르면서 8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좋은가요? 네,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현재 0.19% 오름세로 83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57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29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837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펩트론 시총 3위 종목인데요. 급등세 보여줍니다. 8%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는 31만 8,50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움직임까지 알아보죠. 네, 오늘 외환시장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9원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 정도입니다. 1,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 1,626원, 엔화는 942원에 거래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스피가 전거래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 배경은 뭐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했는데 그냥 탈출이 아니라 어제장 3,300고지를 뚫어내면서 4년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에 육박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는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주된 배경에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 그간 멀게만 느껴졌던 코스피 5천 공약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년 가까이 한국 시장을 외면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 불장을 주도했다가 지난 7월이었죠. 기재부가 세제 개편안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투심에 찬물을 끼얹었었는데
있었는데 이후 여론이 악화되고 코스피가 2달 넘게 박스권에 갇히자 여권은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일각에선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50억 원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또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 대주주 기준을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방해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말하기도 했고요. 시장은 이런 입장 전환을 대주주 기준 논란에 국한된 단발성 사안이 아니라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뤄내겠다는 정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각종 부양 정책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선 올 연말 코스피가 3,700대 안착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금리 인하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외에도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친화적 정책이 이어진다면 국내 자본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코스피 5천도 꿈이 아니다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 연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귀국길을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공백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상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추가 단속을 우려해 불가피한 미국 출장을 중단하거나 출장 중인 인력들도 서둘러 귀국시키고 있어 공정 진척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현재 미국 4개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고 SK온도 조지아주와 켄터키 등 공장의 건설을 마무리 지었지만 장비 관련 기술 인력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다 지어놓고도 실제 가동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연간 50기가와트급 배터리 생산 시설에서 하루 생산이 멈출 경우 손실액이 우리 돈 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금융비와 고정비 부담, 고객사들의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직원의 미국 파견을 위한 조건으로 현지 인력에 대한 훈련을 내걸었던 만큼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인력과 파견 없이는 공정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비자와 관련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소식도 살펴보면 이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이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었죠. 네,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건수는 지금까지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해커가 이른바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 중입니다.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 장소에서도 불법 기지국이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직 불법 기지국의 접속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방식의 범행은 현재까지 국내에선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하면서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 동일한 유형의 소액 결제 피해가 있을 경우 역시 청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고 통신사들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의 원인도 수법도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ARS 인증을 노렸다는 점에서 ARS 인증을 요구하는 결제는 가급적이면 FC나 일회용 비밀번호 등 더 강한 인증 수단으로 돌리는 게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소식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 고령층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에 청년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고요. 네,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10만 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 시장은 출구가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0만 명에 육박했는데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을 찍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40만 명 넘게 늘어난 반면 청년층에서는
22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고용률은 45%대까지 떨어지면서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구직도 일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도 7만 명 넘게 늘어 260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30대의 경우 1년 새 2만 명 가까이 늘어난 33만 명에 육박해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인데 한창 일할 30대 쉬었음 인구가 크게 뛰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음을 보여주는 참 안타깝고 갑갑한 상황입니다. 네, 청년 채용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프타임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3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연희램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홍제램프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한남대교부터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월릉 분기점 3차로에서 공사하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부근 정체는 사고의 여파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 분기점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서 지금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논산 분기점 1,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오늘 돌발 구간이 많은 만큼 더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이슈. 오늘도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어제 축구대표팀 멕시코와의 친선전이 있었는데 네. 1승 1무로 이 북중미 2연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약간 홍명보의 실험이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5년 만에 멕시코와의 이제 대결이었는데 일단 3연패를 끊어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멕시코가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 열렸던 이 골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긍정적인 대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FIFA 랭킹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섰던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선전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가오는 12월에는 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2번 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열렸던 A매치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던 것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의미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손흥민 네. 선수가 이제 교체 출전을 하면서 차범근, 홍명보 감독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자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1위가 됐는데 아마도 이 기록은 조만간 또 깨질 것으로 전망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우리나라에서 평가전이 있잖아요.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올 가능성은 거의 0%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홍명보 감독이 11명 중에 9명이나 라인업을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실험적인 운영을 가져갔었는데 결국은 이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고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열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의 평가전에서도 또 한 번 뭐 히든 카드로 투입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명단에서 제외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정도로 유의미한 경기였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의 또 인터뷰에서도 강팀과 이렇게 1승 1무 했다는 것이 물론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끝까지 이를 유지하는 습관
이 소위 말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네. 길러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뭐 비기기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의 존재감이 확실하구나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도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먹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주목해볼 선수가 바로 이 국대 삼선 자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옌스 카스토프 선수가 어제 이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2003년생이고 굉장히 또 어린 선수고 외국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로는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팀에 또 발탁이 됐죠. 과거에 뭐 장대일 선수라든가 강수일 선수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나라 태생의 혼혈 선수들이었거든요. 이 카스트로프 선수가 투입되면서 박용우 선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 박용우 선수를 보조하는 역할로는 제가 보기에는 카스트로프가 약간 유일무이한 파이터 타입의 삼선 자원으로서는 가장 좋은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그 미드필더 자원들을 보시면은 뭐 박용우나 황인범 그리고 뭐 김진규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은 약간 그 기술이 좋은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자원들이 사실은 하다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일단 카스트로프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전반 45분 동안의 기록을 보시면은 패스 성공률도 88% 정도였고 볼 차단 그리고 볼 경합 승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반적인 수비적인 수치가 팀 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너무 터프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카드 캡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좀 조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팀의 문화라든가 선수단과 적응력 이런 것들만 조금 더 갖춰진다면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까지도 아마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킥오프를 앞두고 애국가도 열심히 따라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볼을 좀 예쁘게 차는 선수들만 있었는데 정말 그렇죠. 파이터형의 기대가 되는 선수가 이번에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기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프로야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현호 PD에게는 좀 잔인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5강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치열하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판세가 조금씩 이제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보이고 있는데 우선 뭐 LG와 한화 이 2강 구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LG가 유일한 6할 승률로 이제 1위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가 2위 그리고 후반기에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SSG가 네. 또 최근에 이승용 감독과의 동행을 또 선택을 했잖아요. 3위 자리를 점점 굳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경기를 통해서 삼성과 롯데가 나란히 패배를 하면서 5위와 6위를 밀려났고 그 자리를 또 이 소위 말하는 가을 DNA를 갖춘 팀이죠. KT가 4위로 또 올라서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 롯데, NC, 기아까지도 사실 시즌 초 중반까지만 해도 모두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는 삼성, 롯데, NC, 기아의 순으로 5위부터 8위까지 자리를 한 모습이어서요. 아마 이 네 팀 중에서 단 한 팀만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조금은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인데 정말 역대급 가을 야구 경쟁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다 건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부활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9일 경기에서는 3안타 그리고 이제 15경기 만에 시즌 8호 홈런을 또 신고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통산 10번째 홈런을 또 신고를 했었고 이제 돌아오는 또 이제 일요일에는 우리나라 그 다저스와의 맞대결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정우와 김혜성의 맞대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경기 또 KBS에서 중계 방송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혜성 선수가 최근에 활약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네.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그 지구 1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김혜성 선수의 조금 더 한정된 기회가 돌아가고 여기서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로버츠 감독이 조금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최근에 김하성 선수도 활약이 좋으니까 예.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이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커브 네. 남자 단체팀이 또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네,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이름들 든든합니다. 들으면 이제 파리올림픽 생각나실 텐데 예. 이 멤버 그대로 해서 이제 어제 열렸던 단체 결승에서 미국에게 6대0으로 세트를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완승을 또 거뒀습니다. 한일전에서는 슈도프 끝에 가까스로 결승에 진출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미국을 상대로 결승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 경기 중반에 사실 좀 위기 아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우석 선수와 이 김재덕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너무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에 걸었던 이 발사 장치가 약간 뜯어지는 아이고. 사고가 있었는데 네. 나 경기 후에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래서 오. 여벌 장치도 다 구비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서 이 세 선수의 조합은 뭐 한동안은 좀 강력함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뭐 한동안은 좀 강력함이 유지되지 않을까. 양궁 대표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자분화 조금씩 올라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궁이 이제 여자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준결승에서 대만의 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 최영희 선수의 획득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제 메달권이다 싶을 정도로 컴파운드 종목은 좀 아직까지는 전 세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북미나 유럽 선수들이 리커브에서는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어서 오히려 컴파운드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 워낙 그 신체적인 힘이 강한 선수들이 많고 컴파운드와 리커브보다 거리도 짧거든요. 그래서 9점만 쏴도 굉장히 불리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파운드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에서는 활 잘 쏘는 선수들이 다 리커브로 네. 당하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파운드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양궁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분석 그리고 장비적인 측면에서도 컴파운드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라 하니까요. 이번 최영희 선수의 동메달이 앞으로 좀 컴파운드 업계에서도 좀 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배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돌아오는 13일부터 이제 여수에서 코보커 프로 배구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태국에서 나콘라 차시마 팀까지 포함해서 8개 팀이 남자부에서 대결을 펼칠 예정이고요. 지난 시즌 도입되었던 그린카드, 미드랠리 이 두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네. 국제 배구연맹에서 이 규정들을 폐지함에 따라서 이번 시즌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스크린 반칙이 좀 적용되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볼이 네트 수직면 넘어갈 때까지는 손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수들이 잘 적응하는 것도 이번 코보컵을 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스포츠 아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2부 1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둘 이상의 형태가 모두 표준어로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둘 이상의 표준어를 복수 표준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계속해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가리키는 가뭄과 가물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들려드릴 표현 중에서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뼈와 복사뼈, 길라잡이와 길잡이, 넝쿨과 덩쿨, 기세 부리다와 기세 피우다 중에서 어느 것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넝쿨과 덩쿨입니다. 이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은 넝쿨이고 덩쿨은 틀린 표현입니다. 넝쿨은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 덩굴이 있습니다. 따라서 넝쿨과 덩굴이 복수 표준어입니다. 덩쿨과 덩굴의 차이는 바로 두 번째 음절의 초성에 있는데 여기에 기역을 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발목 부근의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를 복숭아뼈 또는 복사뼈라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복숭아뼈가 비표준어였지만 지금은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 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지만 한낮에는 아직 여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에는 더운 공기가 유입돼 체감온도 31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이 32도, 청주와 원주, 전주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구 30도, 경주 28도, 양양 26도로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부산과 울산, 영남 일부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강원도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중부지방에는 30에서 최대 120mm 이상,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최대 80,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에도 20에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까지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은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알아둬야 할 육아 상식들 전해드립니다. 왜 우는지, 왜 안 먹는지, 또 왜 열이 나는지 몰라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던 초보 부모님들, 궁금증과 걱정거리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개정 등 내란 진실 규명과 정보조직법 개편은 맞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한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하겠다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고집할 필요가 없고 상법 개정안은 부당한 지배주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표정용이 아니라 악의적 가짜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위를 낮추기로 한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파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협치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순직해병 특검의 참고인 소환 조사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도주 55일 만에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김건희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우리 시간 오늘 오후 풀려나 내일 새벽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체 속박 없는 호송을 지시했고 출국자들의 불이익이 없음을 확약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을까봐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가 원래는 오늘 새벽 출발 예정이었는데 좀 네. 연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 전세기는 애틀랜타에 도착한 상태고요. 그래서 외교 직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다 밤새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라면 새벽 3시에서 3시 반쯤 출발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미뤄진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럼 구금시설에서 나오면 전세버스 나눠 타서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원래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일반 차량보다는 좀 서서히 이동해야 돼서 네.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더라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가장 최근 정보로는 한국 시간 오후 3시에 구금시설 이분들이 출발을 하고 내일 새벽 1시에 이륙할 거다라고 그게 지금까지 들려온 소식이다라고는 언급을 하긴 했는데 비행기 타고 들어오실 때까지 좀 확언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당초 미국 측의 사정 때문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여러 가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다수는 우리 국민들 대하는 조치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미 간의 세부 조율 문제가 남았던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갑이나 포승줄 이런 신체적인 속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그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을 거고, 근데 우리로서는 이미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다시 그런 장면에 목도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분이나 그런 정부의 부담도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 당국의 호송 규정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요청을 좀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체적인 속박 없이 공항으로 호송할 것을 트럼프가 지시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장관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출발이 늦어진 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외교부 당국자가 주미 대사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 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들 중에 그분들이 다 숙련된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분들은 좀 남아서 미국 직원들 훈련도 시켜주고 그러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너무 놀랐고 지친 상태니까 일단 좀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일을 하는 쪽으로 그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괄적으로 다 귀국할 거면은 이제 하는 걸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 장관도
석방 지원 소식 듣고 걱정이 되게 컸는데 루비오 장관 만나서 설명을 듣고 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라고 좀 외교부에서 밝힌 거고요. 구금된 한국인 숫자와 귀국 인원도 파악이 됐습니다. 네. 구금 시설에 한국인이 총 317명이고요. 외국 국적자가 14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중에 한국인 1명은 개인 사정으로 현재 남기로 하면서 비행기에는 한국인이 총 316명 네. 확정이 됐고요. 외국 국적자까지 합하면 330명이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네, 온 국민이 뭐 깜짝 놀랐던 이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모쪼록 무사히 또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조금 전까지 이제 하고 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 첫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넘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융시장을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뭐 인술도 없이 거리 선거 통해서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남은 4년 9개월이 이제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다.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뭐 입장 밝혔습니다. 뭐 몇 가지 너무 워낙에 분야별로는 방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네. 하나하나 뜯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좀 포인트들 짚어보면은 많이 주목하시는 거는 좀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부동산은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고 네.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이고 어떤 뭐 주식은 위험하고 이런 발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을 첨단 산업이나 일상적 경제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과제다라는 거 그 기존의 기조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 관리에 집중하겠다.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거는 앞으로 좀 부동산 추가 대책이 여러 번 나올 거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 간에도 뭐 강론이 많았던 주식 양도세 납부 대주주 기준을 세금 내는 팔 때 세금 내는 대주주 기준을 얼마 가진 사람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10억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게 입장이 여야 다르고 또 기재부 이게 다른데 기재부는 10억 원으로 기준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고 여당은 50억 원으로 지금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0억 원 현행으로 유지하자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가 이게 무산이 됐나 봐요. 네, 오늘 오전에 전격 무산됐는데요. 이 3대 특검법 중에서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네. 대신 이러한 부분 악법이니까 없애달라 수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원래 전격 수용하기로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특검법은 수사 범위라든가 인력 규모 같은 거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가령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법은 90일, 순직 해병 특검법이 60일 여기에다가 필요하면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한다라는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야가 어제 조율을 하면서 인원은 최대 10명을 안 넘기고 뭐 수사기간 연장도 없던 일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란 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격적인 합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안이 무산되고 원안대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수정안으로 간다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의문이었던 게 그러니까 협치도 좋고 물론 서로 양보할 필요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되게 우려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불법 계엄 사태 겪고 나서 이거 제대로 매듭 지으라고 국민들이 여당으로 만들어준 걸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딪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협상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합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 많이 했지만 많이 당황했다.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됐다. 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이거 수사기간 줄이면은 그 많은 의혹 그 방대한 거를 짧은 기간 내에 수사하는 거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우려를 한 거죠. 그리고 당 지지자들은 이 강하게 비난하면서 그 뭐 지도부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다시 원안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뭐 후폭풍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근데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파기가 아니고 논의 중에 이게 뜻이 안 맞았던 거다. 여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죠. 민주당은 그 대통령실 국정 운영을 발맞춰야 되는 여당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란 종식도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당 대표하고 뜻이 안 맞게 원내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다.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야당의 그 협조가 필요해요.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금감위 설치에 안 도와줄 거니까 요거 하나 내주고 이렇게 협조를 받자. 그러기 위해서 원내 지도부가 좀 타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다. 애초에 본인이 대통령에 올라설 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 빨강, 파랑, 회색 다 싫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모두가 주권자다. 저로서는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내란 진상 규명을 해서 내란이라는 걸 대한민국에서 다신 꿈도 못 꾸게 하는 게 국가의 최대 가치인데 이거를 어떤 정부의 추진 동력 때문에 맞바꿀 수 있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 그런 해석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정치권 뉴스 하나 더 살펴보면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도 진행이 됩니다. 예, 앞서 특검이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국회 체포 동의안부터 넘어서야 영장실질 심사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도 이 시한이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네. 붙여야 돼서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그 국회에서 오늘 표결 붙여서 그 과반 출석에다가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결이 되면 법원에서 영장신문기일 정해지는 거고 부결되면 영장신문 없이 그대로 그냥 영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기일까지 잡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건희 여사 첫 공판 기일을 오늘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어요.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재판받는 거는 김건희 여사 처음인데요. 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뭐 특검 수사하러 들어갈 때나 특검 조사할 때도 진술 거부권을 쓰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재판에서 이 법정에서는 어떤 뭐 이야기들을 밝힐지 진술을 할지 이런 것도 주목이 되고요. 또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으로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어제 전남 목포에서 체포했습니다. 네. 이 이기훈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받다가 도주를 해서 목포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56일 만에 붙잡힌 거예요. 예.
특검이 안 그래도 막 긴급 수배도 내렸었고 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하고 공조해서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혼자서는 가능할까? 특검은 밀항 시도라든가 그런 예. 도와준 사람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좀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주가 조작의 그림자 실세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까지도 드러나게 될지 네. 이것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또 특검은 오늘 원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한학자 총재가 불응했거든요. 네. 15일 오전까지 특검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한 상태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무인기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서 폴란드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격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참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폴란드군이 현지 시각 10일 새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반복적으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어요. 이런 게 들어오니까 폴란드는 격추를 한 거죠. 네, 그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자택에 머물라고 권고를 하면서 수도 바르샤바 포함해서 4개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폴란드 위치를 좀 보면은요. 그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벨라루스하고 접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맞붙어 있고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던 게 2022년인데 그 이후에 사실 그 우크라이나 쪽 공격을 하면서 나토 회원국들 영공을 침범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나토 회원국이 여기다가 그 러시아 군 당국의 그런 자산을 격추하는 것까지 이어진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나토라는 게 그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그건 우리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라서 이게 자칫하면 확전으로 갈 수 있어서 네. 되게 나토는 이런 거를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폴란드가 격추까지 나서게 돼서 좀 국제 세계가 놀라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폴란드 영토 내 어떤 목표도 우리가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 네. 좀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웨덴,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등 나토 회원국들은 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또 폴란드 정부는 그 러시아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이 크다. 우리뿐이겠느냐. 동맹국들 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나토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동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인 자를 새기며 육아서거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갓 태어난 신생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상식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선 신생아는 태어난 뒤에 언제까지의 아기를 말하고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신생아라고 하면 보통 단순히 좀 작은 아기들을 통칭해서 신생아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의학적으로 신생아라고 하면 생후 4주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달까지를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생후 한 달부터 생후 1년까지는 영아라고 부르고요. 만 1살부터 만 5살까지는 유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생아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신생아의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죽하면 이 소아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소아과학이라는 학문 안에서도 신생아과라는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신생아과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생아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엄마의 자궁한 양수라는 따뜻한 물속에서 지내던 이제 태아가 자궁 밖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기 중에서 스스로 숨쉬고 먹기도 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굉장히 작기도 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작은 이상 때문에도 아기가 사망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근처에 잘 다가가지도 않는 문화까지도 있죠.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생아를 돌보는 전문 인력이 따로 있는 겁니다. 생후 4주까지면 뭐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와 이거 어떻게 앉지? 싶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막 부러지진 않을까 그렇게 겁이 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과 교과서 맨 처음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냥 이 신체라는 게 아기들이 어른 몸을 딱 축소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어른이나 심지어 다른 영유아들과도 신생아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숨 쉬는 것도 되게 불안정하고요. 네. 고개를 가누는 힘도 없죠. 거기다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반복하고 먹는 것도 힘들어서 먹는 양도 불안정적이고 이 때문에 배변 활동도 원활히 못해서 배앓이도 하고 변도 많이 보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여리고 미숙한 신생아는 어른들의 돌봄이 없다면 생존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시기 신생아를 키우는 시기가 잠을 못 자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고생하는 만큼 부모와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짧게 말씀 들어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신생아 시기. 요 시기에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또 비상시의 대처법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미리미리 부탁드릴게요. 자,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 신생아 둔 육아 초보 부모님들 경우 앉는 거부터 상당히 좀 난처해하실 것 같거든요. 꿀팁이 네. 있을까요? 이제 초보 부모님들이 신생아를 안아볼 때 가장 놀라시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가볍구나 아기가 그리고 되게 약하구나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는 아기가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아기들은 머리의 무게가 체중에 비해서 무겁습니다. 머리가 몸에 비해 크죠. 그런데 고개를 가누는 힘이 모자라다 보니까 목과 머리를 받치지 않고 아기를 들면 고기가 확 젖혀지거든요. 이런 게 아기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서 아기를 안을 때에는 항상 목과 머리를 받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기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작고 이렇게 가벼울까 싶다가 어느 순간 이 가벼운 아기를 안는 게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지거든요. 네. 이렇게 가벼운 아기를 안는 것만으로도 몸이 아파오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기를 만지는 게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되게 큰 원인이에요. 너무 긴장해서요? 네. 우리가 운전면허 면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허 처음 탈 때 도로주행 나가보면 핸들 꽉 잡느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팔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아기 처음 키울 때는 아기를 안는 것도 만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 때문에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긴장 속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다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손목에 통증이 생겨요. 이게 손목이라는 거는 손을 움직이는 그 기능도 있지만 이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과 인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목도 아파하게 됩니다. 이래서 아기를 안을 때 손끝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손목에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신생아 키우는 엄마들의 필수품 중에 손목 보호대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되냐? 일단 한 손으로는 아기의 목과 머리를 잘 받쳐줘야 되는데요. 목과 머리 받치는 게 1번입니다. 이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를 받치는 게 아니라 손바닥 혹은 이 팔 쪽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는 엉덩이랑 허리 쪽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때도 손을 이용해서 받쳐주면 당연히 여기 손목이 아파져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웬만하면 팔 쪽으로 엉덩이와 등을 이제 받쳐주는데 이때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아직 손목이 아프지 않은 분들도 나는 지금 손목이 아픈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손목 아플 때 생각해 보면 손가락을 안 쓰거든요. 이 손바닥을 쓰거나 손목으로 아기를 받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손목이 아픈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손을 안 쓰는 그 자세로 아기를 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서는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움츠리면 당연히 어깨랑 목이랑 등이 다 아파요. 그래서 그 왜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가슴피라고 하죠. 이런 자세로 최대한 등을 딱 모아주면서 가슴을 핀 자세로 아기를 안아주는 것이 여러 가지 근육통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야, 너무 근데 또 소중하고 조심스러우니까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들으시는 지금 청취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목과 머리를 잘 받쳐주고 손가락보다는 이제 팔을 이용해서. 네. 자, 그리고 신생아에게 무엇보다 먹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먹이고 또 얼마나 먹여야 할까요? 이 신생아 먹이는 것 때문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신생아 시기에는 워낙 먹는 양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같은 체중의 아이들이라도 아이마다 하루에 먹는 양 그리고 한 번에 먹는 양도 다 달라요. 거기다가 모유 수유를 이제 직접 수유하시는 분들은 먹는 양을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아이가 충분히 먹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그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분유를 주시는 분이라면 먹는 양을 체크해가지고 몸무게 몇 킬로면 어느 정도 먹으면 된다 이런 표를 보시고 잘 먹는지 확인하시는데요. 이 방법은 먹는 양 체크가 정확히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어떤 체중 몇 킬로면 몇 cc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그 분유통 뒤에 써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떠도는 표가 있는데 이런 기준을 보고 먹이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몇 cc 먹었느냐가 아니라 아기가 한 번에 만족할 만큼 먹었는지 그리고 체중이 잘 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는 아직 위 크기가 작아서 한 번에 많이 먹고 몇 시간 동안 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 능력도 들쑥날쑥해서 어떤 때에는 똑같은 아이들어도 어떤 때에는 많이 먹고도 금방 배고파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조금 먹고도 한참 동안 배고파하지 않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신생아 시기는 평균적으로 먹는 양이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먹는 양을 딱 정해놓고 수유를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아기가 모자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가 불러서 그만 먹겠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이 정해놓은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너무 강박을 갖고 수유를 하시다 보면 아기가 모자라는데 그냥 좀 참아라고 더 안 주시기도 하고 그만 먹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주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정해놓은 양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먹는 간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는 아이가 배고파하면 수유를 한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기가 울면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신생아가 울음소리별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마다 또 목소리도 다르고 이게 조금씩 달라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울음을 이렇게 울 때 이거 배고프구나 하는 거는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부모님만 아는 거죠. 이 신생아 시기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의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운다 그러면 이거 왜 울지? 먹는데 마지막에 몇 시에 먹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기저귀 갈아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안아봐주고 이런 아이의 표현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아이가 울 때는 왜 우는지 좀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는지 알아보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줘야 맞습니다. 된다. 그런데 또 잘 먹다가도 갑자기 토하거나 배앓이하면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토하고 배앓이하는 게 크면서 다들 생기는 거예요. 특히 돌 이전의 아기들은 토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어른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데 이 식도에서 위로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90도 정도로 꺾여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 근육이 잘 발달해서 여기 꽉 쪼매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내려갈 때는 관략근이 열렸다가 먹고 나면 이게 꽉 닫혀 있기 때문에 토를 잘 하지 않는 건데 네. 아기들은 이 식도와 위가 일자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관략근도 약합니다. 네, 거기다가 먹는 음식이라고는 분유나 모유 같은 액체고요. 네. 대부분 누워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토하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 이전의 아이들이 개원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배앓이라는 거는 전문용어로 영아 산통이라고 하는데 보통 생후 한 3개월 이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잘 지내던 아기가 갑자기 크게 울면서 잘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왜 생기는지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기들을 관찰해 보니까 보통 방귀 뀌면은 괜찮아져요. 그걸 봐서 대부분 이게 배에 가스 차는 게 원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아이들이 수유하면서 공기를 많이 먹기도 하고요. 또 그 공기를 잘 배출하지 못해서 장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는 불편한 과정인데 아기를 돌보는 이제 초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가 그렇죠. 막 계속 개원하고 계속 네. 배앓이에서 울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 구토와 배앓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수유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아이가 과식을 하게 되면 더 잘 토하고 배도 더 잘 아프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만큼 잘 먹었다면 그만 수유를 멈추시고 그 다음 트림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먹을 때 성격 급한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다가 수유하면서 공기를 많이 먹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유 중간 트림을 시켜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은 수유가 끝나면 트림을 잘 시켜주는 게 좋은데 트림을 잘 시켜주는 방법은 그냥 등을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등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신생아들은 아직 이게 몸에 힘이 없으니까 똑바로 서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에 많이 얹어놓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데 어깨에 얹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 방법의 단점은 배가 눌려 있기 때문에 토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기를 이제 무릎 위에 앉혀놓고요, 허벅지 위에 앉혀놓고요, 이제 가슴과 턱을 한 손으로 받치고 몸을 좀 똑바로 앉는 자세를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등을 두드려주면 아이가 트림을 더 잘하게 되고 또 좋은 방법이 이 자세로 트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자세를 반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를 올려주든지. 그러면 자세를 옮기는 와중에 아기를 똑바로 앉잖아요. 그러면 네. 몸이 똑바로 펴지면서 트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세로 트림을 해주는 게 그게 또 이래야 또 어깨도 덜 아파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여러 자세로 트림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자주 토하거나 배앓이가 심한 아이들은 수유에 10분 이상은 트림을 꼭 시켜주는 게 좋고 다른 아이들은 5분 이상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뭐 꿀팁 대방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기들 놓고 볼 때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애기들은 잘 먹고 잘 싸면 된다. 네, 먹는 거 알아봤으니까 배변은 또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정상이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배변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배변하는 것도 아기들이 아직 장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까 정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묽은 변을 보는 게 정상이긴 해요. 네. 근데 변을 보는 횟수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루에 여러 번 보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며칠에 한 번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보는 게 이상이 있다 없다 보다는 건강에 이상을 암시하는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그건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변의 색깔입니다. 흔히들 황금변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뭐 광고도 많고. 그런데 사실 녹색변도 정상이고요. 갈색변도 정상이고 황금변도 정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변의 색깔은 새하얀 색이거나 새까만 색이거나 피가 묻은 빨간색. 네. 요 세 가지만 문제가 있어요. 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변을 많이 보는 아이, 하루에 여러 번 보는 아이라면 네. 이게 갑자기 변의 횟수가 많아졌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유가 좀 안 맞아서 분유를 바꾸고 나서 많이 보게 됐나? 네. 아니면 우유 알레르기가 있나? 아니면 장염에 걸린 건 아닌가? 특히 큰 이제 위에 손익현재가 있는 경우에는 장염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변을 많이 보는데 소변을 안 본다.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대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네. 좀 문제가 있고 대변을 많이 보는데 체중이 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체중이 좀 빠진다. 네. 이것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을 많이 보는데 구토도 많이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증상들이 동반될 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변을 며칠에 한번 보는 아이들은 무조건 이제 뭘 유산균이나 이런 걸 먹이실 필요 없고 변을만 3, 4일에 한 번씩 보는데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커요. 잘 놀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배앓이가 너무 심하거나
변을 안 보니까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네. 아니면 체중도 잘 안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병원에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신생아 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많이 울고 부모님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 텐데 신생아 때 수면 패턴 어떻게 뭐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원래 신생아는 수면 패턴이 잘 잡혀 있지가 않아요. 이거 뭐 태아일 때는 왜냐면 생각해 보면 태아일 때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항상 어둡잖아요. 그렇죠. 좀 조용하기도 하고 백색 소음도 좀 있고요. 근데 세상 밖으로 태어나면 아기들은 밝은 빛들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신생아들은 하루에 수면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밤에 길게 자는 게 아니라 먹고 좀 자고 먹고 자고 이런 패턴이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이런 주위 환경에 대한 어색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잠을 잔다는 거는 뇌에 성숙함이 동반되어야지 잠을 또 길게 자거든요. 이것도 미숙하기 때문에 길게 못 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습관을 잡아주는 정도로 해주면 수면 패턴을 좀 서서히 생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 뭘 해야 되냐면 낮밤 구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기들 키우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보통 밤에 길게 자고 낮에 깨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밤에 잘 못 잤어요. 근데 낮에 낮잠을 자기 시작해. 그럼 너무 오래 잔다면 이 낮잠을 길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어두운 환경에서 네. 조용하게 길게 자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낮밤이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이러면 이제 밤에 또 힘들어요. 근데 우린 어른들도 밤에 잘 자야지 아이들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낮잠 잘 때는 그래도 좀 생활 소음 좀 내주고 조금 그래도 좀 빛이 완전 차단되지 않게 살짝 빛이 약간 밝은 데서 재워주고 너무 길게 자면 다시 좀 깨워주고 하면서 낮에는 좀 깨워주시고요. 밤에는 반대로 이제 집안의 조명도 좀 꺼주고 아기 목욕하고 수유해주고 이런 일정한 시간에 패턴을 만들어주시면서 이걸 수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수면 네. 의식을 만들어주고 가족들 다 조용히 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면 밤에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네, 낮밤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수면 의식을 만들어준다. 네. 오늘 진짜 그 어느 날보다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만큼 이 신생아 시기가 중요하고 또 첫 아이면은 부모님들 얼마나 좀 애를 먹겠습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6802님은 아기는 언제부터 물을 먹일 수 있나요? 물을 따로 먹이는 거는 돌 이후입니다. 돌 이전의 아기들은 이제 보통 분유나 모유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먹는 수유량으로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을 다 보충하기 때문에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물을 추가로 먹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돌 이후부터 물을 먹이는데 보통 이유식 먹일 때 물을 먹이기 시작하긴 해요. 그건 네. 이유식을 건더기를 처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입안에 뭐가 남아서 아이가 잘 삼키지 못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 물을 조금씩 주셔도 되긴 하지만 정말 물을 마신다는 돌 이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돌 이후부터 마시면 된다. 6891님은 태어난 지 3주차 신생아인데 목욕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기 귀에 물이 들어갈까 봐 항상 조심하는데 혹시 귀에 물이 들어가면 위험할까요? 한두 번 들어가는 걸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은 이게 귀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신생아들은 손이 조금 웬만큼 크신 분은 아기 양쪽 귀를 한 손으로 딱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고개를 받치면 돼요.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 아기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어른보다 신생아가 근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조금 곤란한 게 어른은 일어서기도 하고 고개를 막 돌리기도 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생아들은 지금 고개를 잘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귀에 들어가는 물이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되면 안쪽에 염증을 만들 수 있어서 웨이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은 저 아기 고개를 양쪽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그 귀에서 물이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시고 목욕하실 때 귀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1417님은 초보 엄마입니다. 신생아 때 달랜다고 몸을 흔들면 뇌에 안 좋을까요? 이게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살이 안 된 아기들에게 이제 한두 살이 안 된 어린 아기들의 몸을 심하게 흔들면 특히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면 이 연약한 두뇌가 딱딱한 두개골에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그래서 심하게 아기를 흔드는 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흔들림은 괜찮아요. 그런데 신생아 때 달랜다고 몸을 흔드는 거는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기들이 사실 흔든다고 엄청 잘 달래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잘 안 달래줘요. 그럼 엄마 아빠가 더 흥분해서 더 세게 흔듭니다. 그러면서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달랠 때는 아기 적절한 흔들림을 주는 게 도움은 돼서 네. 아기를 흔드는 것보다는 아기를 안고 걸어 다니는 게 낫습니다. 너무 큰 흔들림은 없게. 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5112님이 신생아 잘 크려면 엄마도 영양 섭취 잘해야 되잖아요. 엄마들이면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지금 신생아가 잘 크려면 이제 임신 중이신 건지 모유 수유 중이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너무 많은 영양소를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뭘 더 먹겠다 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만약에 그 건강상의 이유로 몇 가지 못 먹는 음식이 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영양제를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994님은 배꼽은 언제쯤 떼줘야 하나요? 배꼽은 생후 한 2, 3주 되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근데 떼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떨어지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이 신생아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어떤 영화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은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오늘은 이 작품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베네치아 영화제 얼마 전에 이제 폐막했었는데요. 베네치아 영화제 뜨겁게 달궜던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왜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인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주인공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재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한 명씩 제거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예. 근데 이 재취업이 안 되는 주인공을 누가 하냐? 배우 이병헌 씨가 주인공 만수 역을 맡고요. 또 손예진 씨가 아내 미리 역으로 연기 호흡을 맞춥니다. 그리고 차승원 씨, 이정민 씨, 또 염혜람 씨, 박희순 씨 같은 배우들이 총출연해서 그야말로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합니다. 전작이 헤어질 결심인데 3년 만입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을 처음 만들려고 마음 먹었던 게 무려 17년 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먼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미국 작가인 도널드 웨스트레이크가 1997년에 발간한 소설 X가 원작이고요. 박 감독의 원작 소설이 이제 한국에서 발간했을 때 추천사도 썼습니다. 어떤 이론서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처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소설. 그러면서 이걸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고 한국 개봉명을 모가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썼었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먼저 영화화가 됐어요. 그리스의 거장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2005년에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란 제목으로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을 접하고 이제 영화화를 결심한 게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판권이 가브라스 감독 아내인 제작자 미셸 레이 가브라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네. 미셸이 박 감독한테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박 감독이 거절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미국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게 이유였는데 헤어질 결심을 만들 무렵에 이 작품 한국에서 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네. 이제 한국 제작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병헌 배우가 처음에 출연을 결심한 것도 17년 전이라고 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할리우드 영화 G.I. 조 전쟁의 서막 촬영차 미국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김지훈 감독님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영화였으니까 전부 캐스팅이 외국인으로만 됐었는데 한국인 역할 내가 출연한 작은 역할이 있으면 난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 얘기가 성사가 돼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야, 17년 전에 만들려고 마음 먹었고 주연 배우도 17년 전에 맞습니다. 섭외가 됐던 그런 영화인데 헤어질 결심도 그렇고 뭐 아가씨, 박쥐, 박찬욱 감독이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풍자성도 있고 또 유머도 있는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가장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작품들이랑 달리 네. 뭐 직장 해고라든가 가족의 붕괴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좀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된 상황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인공 만수 같은 경우에도 실직했는데 나이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요. 집에 가면 이제 애 교육비가 걱정이 되고 결국에 이제 택배 업체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도 어렵게 내 집 장만했는데 집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무조건 문제지. 문 띄고 제지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지라는 곳을 찾아서 이력서를 냈는데 그곳에는 이미 고인돌이 있습니다. 네. 박희순 배우가 연기하는 선출 반장이에요. 예. 그분한테 굴욕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수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경쟁자들을 직접 제거를 해야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모종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안 해본 사람이 하려니까 굉장히 어설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웃음을 안깁니다. 그리고 또 만수가 이 재취업하려는 제지회사 이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 띄고 제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언어 유희도 오. 영화 속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사가 어쩔 수가 없지. 제목이랑 같아요. 네.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다음에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어쩔 수가 없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 감독이 여기서도 이제 언어 유희를 빛이 발하면서 이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감탄사처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띄어쓰기를 없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문제지 하다가 문제지 이게 텍스트만 보면 약간 아재 개그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래도 또 이병헌 배우니까 영화 속에서 어떻게 재밌게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이병헌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손예진, 차승원, 이성민, 염혜란, 박희순 뭐 사실 다른 영화에서 다 단독 주연 맡아도 손색이 없는 배우분들이시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별들의 전쟁인데 이분들이 다 박찬욱이란 이름만 보고 모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시선이 갑니다. 일단 손예진 배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단독 주연해도 무방한 배우인데 사실 이 손예진 배우가 연기한 만수의 아내 미리 역할이 캐스팅 초반에는 역할이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다고 해요. 네. 이제 전업주부였다가 남편이 해고되고 나서 이제 일터로 나가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제 손예진 배우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역할도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민 배우 제지업계 베테랑이었는데 실직자가 된 구본모라는 인물을 연기하고요. 차승원 배우는 제지업계 기술자였다가 해고당했어요. 구두가게 직원으로 일하는 고시주로 연기합니다. 이 두 분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네. 이제 그 이병헌 씨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박희순 배우가 아까도 얘기했던 제지회사 중간관리자 고인물이죠. 그 최선출이라는 인물을 맡습니다. 이 만수가 범죄를 도모하게 하는 1등 공신 역할이고 또 염혜란 배우가 구본모의 아내이자 무명 배우인 아라로 출연합니다. 근데 염혜란 배우가 굉장히 하드 캐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의 허를 찌르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반부에 가면은 뭐 이병헌 씨, 손예진 씨 부부, 그다음에 박희순 씨, 염혜란 씨 부부가 서로 육탄전을 벌이면서 이제 관객들이 굉장히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중이 크진 않지만 유연석 씨나 오달수 씨, 김혜숙 씨 같은 그런 톱스타들이 고루 영화의 힘을 보탭니다.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현재 반응도 좋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수상에 대한 기대가 좀 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무관에 그쳤습니다. 참 그 점이 의문이에요. 사실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꼭 이제 황금사자상이 아니어도 다른 뭐 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다들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황금사자상 자체도 이제 짐 자무시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 돌아갔는데 이것조차도 현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가 없다랑 더불어서 강력한 황금사자상 후보로 꼽혔던 카우타루 벤 하니아 감독의 힌드 라잡의 목소리. 요게 이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 일명 은사자상을 수상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황금사자상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네.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었는데 갑자기 짐 자무시 감독이 수상을 하게 되니까 감독님도 자기가 수상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호명이 되니까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라면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네. 첫 수상 소감이 그런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파더 마더 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세 편의 단편을 엮은 가족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예술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힌드 라잡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시의성이 강하죠. 어떤 네.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이번 베네치아 영화제에서는 아무래도 예술성에 좀 손에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힌드 라잡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차량에서 구조 요청을 보냈던 5세 아이의 얘기를 다룬 작품인데 월드 프리미어 직후에 22분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그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가장 긴 시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의 경우에는 또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습니다.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100%, IMDb에서 8.1점을 받았는데 이제 앞서 말씀한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나 힌드 라잡의 목소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가디언의 유명 영화 평론가 피터 브로데쇼가 이게 박찬욱 감독의 가장 걸작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베네치아 영화제 최고 작품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별점은 4.5개. 5점 만점이거든요. 그리고 영국 BBC 같은 경우는 올해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뭐 무관이 아쉽긴 하지만 영화의 목적이 뭐 영화제 수상은 아니니까요.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달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 사막입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에 공개됐던 설경구 전도연 배우 주연 영화 길복순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혹시 길복순이란 작품 보셨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전도연 씨가 연기한 킬러 길복순한테 설경구 씨가 연기한 MKENT 대표 차민규가 A급 킬러 사마귀가 휴가 갔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이 사마귀가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고 나서 수장을 잃은 MKENT랑 벗어나서 자기의 훈련생 동기 또 이제 자기의 킬러 스승과 함께 1인자 자리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액션물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배우 임시완 씨, 박규영 씨, 조우진 씨가 출연하고요. 영화 더킹 경관의 피 조연출을 맡았던 이태성 감독이 입봉하는데요. 사마귀 변성현 감독이 크리에이터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귀가 최근에 이제 고현정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드라마도 방송 중이잖아요. 굉장히 뭐 플랫폼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의 드라마 영화가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담이지만 그 원고를 보냈을 때 작가님도 조금 헷갈려졌어요. 이 사마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마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사마귀의 경우에는 이제 길복순 할 때부터 사실은 이미 그 스피노프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길복순이라는 작품이 공개됐을 때도 네. 주인공의 대사에서 사마귀라는 인물이 이제 나왔었고요. 이 스피노프물로 세계관을 이어가기에는 이 제목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또 한자로 뭐 죽을사, 마귀마, 귀신기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라고 해요. 네. 근데 뭐 드라마 사마귀도 사실 얘기를 들으면 좀 비슷해요. 이 작품 프랑스 원작 자체가 사마귀, 라망떼라고 하고요. 그 고현정 씨가 연기하는 주인공 그 살인마인 연쇄살인마가 사마귀로 불렸기 때문에 이 이름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각 제작진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현상이 뭐 처음도 아니고 그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작년 10월에 개봉했던 영화랑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도 한 20여일 정도 차이를 두고 개봉했었어요. 근데 이제 원작이 같기 때문에 세계관도 같지만 이번에는 제목만 바꾸고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됩니다. 사마귀.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OTT 시리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리즈, 어떤 작품 소개해드릴까요? 네, 바로 내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은준과 상현입니다. 10대 시절 처음 만난 두 친구 은준과 상현이 40대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을 토대로 어떤 복잡한 여성들의 심리를 다룬 굉장히 섬세한 작품입니다. 네. 배우 김고은 씨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은중 역을 연기하고요. 또 배우 박지연 씨가 유복한 집에서 성장했는데 좀 상처가 많은 인물인 상현을 맡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해서라는 작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람스를 좋아해서요. 사랑의 이해에서 이제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줬던 조용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저 사랑의 이해는 봤는데 네. 봐야겠는데요. 근데 이 소재가 사실 여성이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약간 이런 걸 다루는 게 드라마로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작년에 이제 방송됐던 굿와이프 이후에 처음이기도 하고요. 이 제목 때문에 이게 중국 소설 7월가 안생을 원작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화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로 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감독도 제목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고 요게 이제 HBO 드라마 나의 눈부신 친구랑 좀 비슷합니다. 그 HBO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작가인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중 일부인데 어린 시절 만나서 성향이 달랐던 두 친구가 서로 우정도 나누고 서로 질투도 하고 굉장히 여성이지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뭔가 묘하게 질투하고 때로는 반목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뭐 한국판 나의 눈부신 친구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드라마 은중과 상현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조력 사망을 위해서 함께 스위스에 가달라고 한다면서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스포일러 같은데 예. 이 강력한 스포일러를 주인공들이 직접 공개를 했어요. 네. 지난 5일에 제작 발표회가 열렸고 김고은 씨가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이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주인공이 뭐 11살에 처음 만나서 우정을 나누다가 상현이 사라지고 또 21살에 처음 만났지만 싸우고 또 30살에 또 만났지만은 또 싸우고 그렇죠. 그러다가 40대에 만나서 갑자기 상현이 나 죽고 싶다. 스위스에 가고 싶다. 함께 가달라. 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김고은 씨가 그 부분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보냈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 긴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 10대만 제외하면 두 배우가 직접 모든 연령대를 연기했다면서요? 맞아요. 10대만 이제 아역 배우가 있고요. 김고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시절을 연기할 때 오히려 좀 살을 좀 찌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날렵하고 날씬한 모습인데 네. 본인의 20대 시절 사진을 보니까 볼살이 좀 통통했다고 해서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1990년대부터 2020년대를 관통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이제 시대별 소품이랑 복고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초등학생이라서 네. 자기가 이제 월드컵 응원을 못했다고 해요. 네. 근데 드라마 속에서 원 없이 해봤다고 합니다. 네. 자, 영화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은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